충격의 순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겨울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앞 인도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노신사가 건물 정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잘 다려진 고급 양복을 입은 그 노인은 바로 이 건물 주인인 대성그룹 김태준 회장이었습니다. 흰 머리가 품위 있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긴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두 손으로 정성스레 보온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외아들 김민석이었습니다. 민석아, 웬일이냐? 회사에 왜? 아버지 요즘 점심도 거르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직접 건강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꼭 드세요. 김민석은 공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역시 효자시네. 아버님을 정말 잘 모시신다며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손이 도시락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갑작스러운 고함과 함께 한 사람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낡은 군복 재킷에 너덜거리는 바지를 입은 노숙자였습니다. 지저분한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얼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노숙자는 김태준 회장의 손에서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도시락을 바로 옆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김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경비 좀 부르세요. 저 사람 미쳤나 봐. 하지만 노숙자는 김태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지 마세요. 그건 죽는 음식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그 노숙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절박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막재벌 회장의 일상. 사흘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김태준 회장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혈압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심장 기능도 예전만 못하고요.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뭐. 김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5세. 환갑을 넘긴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예전처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회사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성그룹은 그의 삶 자체였으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오늘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오전에 이사회, 오후에 투자자, 미팅, 저녁에 정부 인사 만찬. 회장님,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걸을까 하네. 요즘 입맛도 없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께서 직접 건강식 도시락을 준비해 오신다고 연락하셨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얼굴에 잠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민석이 그나마 자신을 생각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던 아내. 임종 전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기억났습니다. 여보, 민석이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착한 아이예요. 김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석이는 착한 아들이지. 비록 사업수와는 자신만 못하지만 효심만큼은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건강식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영양사랑 상의해서 직접 준비한 겁니다. 저염, 저지방, 고단백. 아버지 몸에 딱 맞는 식단이에요. 민석이는 그렇게 말하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현미밥, 삶은 닭가슴살, 데친 채소, 과일. 모두 건강에 좋다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석아. 김 회장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챙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신은 젊은 시절 회사 일에만 매진하느라 아버지께 이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다뤘습니다. 상속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75세. 이제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 단계적으로 지분을 이전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그룹의 미래를 민석이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상속이, 그 재산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막 회장의 과거와 외로움. 김태준.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6남매 중 셋째였던 그는 어려서부터 돈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보내야겠다. 태준이 너는 형 뒷바라지 좀 해라. 16살 봄 아버지의 그 말씀에 김태준은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까칠해졌고 등은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성공할 거야. 꼭. 25살 그는 모아둔 돈으로 작은 부품 공장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자신 포함 5명. 허름한 건물 지하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낮에는 영업을 뛰었고 밤에는 기계를 돌렸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부품 공장은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성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순위 20위권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태준이 잃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30살에 결혼했지만 아내와 제대로 된 신혼여행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도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첫걸음도, 첫 생일도, 초등학교 입학식도 모두 놓쳤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아빠를 기다려요. 오늘은 집에 일찍 와요. 미안해. 오늘은 정말 안 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늦게 왔습니다. 민석이가 이미 다 자란 후에야 그는 아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려 했습니다. 민석아, 주말에 우리. 아버지,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냉랭한 대답. 어색한 침묵.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성공하면서
진짜 친구와 이익을 위한 친구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까웠던 동창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거절하면 돈 많은 놈이 인정머리가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운 사람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들은 더 많은 보상을,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주지 않으면 배신했고 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몫입니다. 회장님, 저를 임원으로 승진시켜 주셔야죠. 회장님, 제 자식은 회사에 왜 안 뽑아주십니까? 결국 김태준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불을 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뿐이구나. 민석이만 잘 챙기면 돼. 그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민석이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고. 저 도시락들이 진짜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그가 믿고 싶어 하는 것과 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산막 진짜 악의 씨앗.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 김민석과 그의 아내 박소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일 김태준 회장에게 가져갈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만들었어? 소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매일 드셔야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에 아버지 앞에서 보였던 효심 깊은 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키면. 들킬 게 뭐가 있어? 자연사야, 자연사. 75살 노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게 뭐가 이상해? 게다가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잖아.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부채 독촉장, 대출 연체 통지서, 투자 실패 보고서. 김민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심지어 도박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재 빚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도박과 투기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이 진짜 돈이다라는 게 그의 철학이었으니까요.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되면 상속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석아, 회사는 성실한 사람이 이어받아야 해. 투기나 하는 놈한테는 절대 안 맡긴다. 그때는 무심코 한 말이었겠지만 민석에게는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빚이 들키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이야기.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문가한테 들었어. 이 성분은 심장약이랑 반응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대. 특히 장기 복용하면. 아버지는 매일 심장약을 드시잖아. 민석은 도시락 재료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건강식이었습니다. 현미, 닭가슴살, 채소, 과일. 하지만 그 안에는 특정 성분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고칼륨 식품. 겉보기에는 건강에 좋지만 심장약을 복용하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특정 약초, 혈압약과 상호작용하면 위험한 것들, 그리고 일반인은 알아채기 힘든 미량의 특수 성분들.
이 정도면 한 달이면 돼. 검사해도 자연사로 나올 거야. 노안의 심장 쇼크. 완벽해.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보험금은 200억이고 회사 지분은 60%, 개인 재산까지 합치면 2조 원이 넘지. 민석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빚은 다 갚을 수 있겠네? 갚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재벌이 되는 거야. 진짜 재벌. 두 사람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권력, 지위만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아버지가 좀 이상하시지 않아? 어제는 도시락을 반도 안 드시던데. 입맛이 없으신 거겠지. 오히려 좋은 거야. 더 빨리 약해지시니까. 민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절박하게 이 상황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사막 노숙자의 과거. 서울역 근처 쪽방촌. 추위를 피해 모여든 노숙자들 사이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숙자,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66살. 헝클어진 머리와 지저분한 수염 속에 묻힌 얼굴. 누가 봐도 평범한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정우진은 대학병원의 임상영양사였습니다. 의학과 영양학을 전공한 그는 환자들의 식단을 관리하고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정 선생님, 이번 연구 결과 정말 대단하던데요? 특정 식품조합이 약효를 증폭시킨다니.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조합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노인 환자들은. 정우진은 평생을 그 연구에 바쳤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약과 반응하는지,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어떤 성분이 독이 되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한 노인 환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자연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환자의 식단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가져온 음식들. 겉보기에는 건강식이었지만 환자가 복용하는 심장약과 치명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고의입니다. 정우진은 병원 측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 그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단순히 음식이 안 맞았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었습니다. 음식은 이미 처리되었고 보호자는 아버지를 위해 건강식을 준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의 보호자는 막대한 보험금을 받았고 바로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의 집요한 조사는 병원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우진 선생, 당신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병원 명예를 실추시키고. 명예가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결국 정우진은 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근무 태도 불량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진실을 밝히려 애썼습니다. 언론에 제보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우진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아내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대학생이던 딸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정우진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집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기억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에 대한 기억. 20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지식이 살아있었습니다.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 치명적인 식품 조합.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구걸을 하던 정우진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에서 풍기는 냄새, 그 특유의 조합, 정우진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이건 그때와 똑같아. 그날부터 정우진은 그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도시락을 건넸고 노인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은 확신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 이번에는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누가 미친 노숙자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봤자 20년 전처럼 무시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막는 수밖에 없다고. 설령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체포되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오늘 그는 그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던진 것입니다. 오막 증거를 찾아서 이 미친놈을 당장 잡아. 김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숙자 완전 미쳤네. 좋은 일 하시는 분 음식을 왜 버려. 하지만 김태준 회장은 손을 들어 경비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진의 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광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절박한 진실함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연구했던 위험한 식품 조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병원 영양사였습니다. 2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봤어요. 누군가 이렇게 음식으로 사람을. 정우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말 믿으시는 겁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민석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회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느꼈던 불편함. 도시락을 먹은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웠던 것들. 당신, 그 도시락에 뭐가 들었다는 겁니까?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에서 도시락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미, 겉보기엔 건강식이지만 고칼륨 식품입니다. 심장약을 드시는 분께는 위험해요. 그리고 이 채소들, 이건 특정 혈압약과 반응하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일도 약효를 증폭시키는 성분이. 정우진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들, 화학 성분들, 상호작용 메커니즘. 이것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서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도시락을 검사해보자. 병원에서 지금 당장. 김태준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필요 있다. 만약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생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의 눈빛, 그 절박함, 그리고 최근 자신이 느꼈던 이상 증상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음식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복용하시는 약들과 치명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개 검출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드셨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정도를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심장 쇼크로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상으로는 자연사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민석의 빚, 투자 실패, 도박 기록, 그리고 아내 소연과 나눈 대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한 달만 지나면 우리 거예요. 이조원. 녹음을 들은 김태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감정은 허망함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뭐 했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육막 진실의 공개. 일주일 후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요 임원들, 법률 고문, 그리고 경찰까지 참석했습니다. 김민석과 박소연도 불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다들 부르시고. 민석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 김민석과 며느리 박소연이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것을 보십시오. 김 회장은 스크린에 자료들을 띄웠습니다. 검사 결과, 녹음 파일, 증거 자료들.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도시락의 위험한 성분, 민석과 소연의 대화, 빚, 투자 실패, 보험금 계획. 이 모든 증거는 일주일 동안 수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감정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그 음식을 먹었다면 한 달 안에 심장 쇼크로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75살 노인의 자연사로 기록되었을 테니까요. 민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빚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에게 물려주려고 평생을 일했는데 너는 그 재산을 빨리 받으려고 나를 죽이려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회장님,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법률 고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살인 미수로. 그리고 회사 지분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경찰이 민석과 소연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도박을 안 했으면. 그들의 다툼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것이 내 아들이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때 누군가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깨끗이 씻고 머리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돌봐준 흔적이 보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정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정우진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20년 전에 못 막았던 일을 이번엔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있었습니다. 칠막 진짜 가족.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민석과 박소연은 살인 미수로 각각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패류나 효도 가장한 살인 음모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더 이상 회사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을 찾아갔습니다. 김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정우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자문 영양사로 다시 일하게 되었고 20년 만에 안정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 회장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네.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해준 밥만 먹다가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 봤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김 회장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했습니다. 정 선생님,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피가 통하면 가족이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회장님, 선생님은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하지만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을 알면서도요. 그게 진짜 가족이더군요. 정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구실을 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저도 선생님도 우리 모두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날 이후 두 노인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은 정우진에게 평생 숨겨왔던 고민들을 털어놓았고 정우진은 자신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은 정우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정 선생님, 제 재단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식품안전연구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분들을 돕고 예방하는 일을요. 회장님, 제가 그럴 자격은 충분합니다. 아니, 선생님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정우진 식품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식품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노인들의 식단 안전을 관리하며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개소식 날 김태준 회장은 정우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우리 같이 늙어갑시다.
진짜 가족처럼. 네, 회장님.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김태준 회장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죠. 그날 쓰레기통에 던져진 도시락.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상징이었고 배신의 증거였으며 동시에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노숙자의 용기가 한 재벌의 목숨을 구했고 그 구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버려진 사람에게서 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효도는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옵니다. 김태준과 정우진 두 노인은 그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의미 있게 살아갔습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 회장이 요리를 하고 정우진이 영양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